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임대차 입법 시행 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질에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대선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고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이대로 폐지가 될지 아니면 개편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지 앞으로 또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이런 흐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과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뵙는 화요일의 남자시죠.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항상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였나요? 계속해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쉽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산불 관련해가지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이런 건조한 날씨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제가 지난 주말에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아직까지 목소리가 좀 걸걸한데요. 감기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뵈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내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진짜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또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많은 분들 움직이고 계시고 세미나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미나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좀 부동산 열기가 좀 식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이제 아파트들의 전망이 좀 이제 다소 가라앉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 외에 지역들이 지금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재개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강남에서 1, 2억 원대 투자로 재개발이 유망한 투자처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전반적인 시세 흐름과 향방 그리고 재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세미나가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거든요. 사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찾아오시기 조금 힘든 시간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대에 투자하셔가지고 오시면은 투자하신 만큼 저희가 최대한 좋은 정보들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또 실수요자들이 가장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때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 개편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플랜을 짜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의견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살짝 언급을 주셨습니다.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다, 핫이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이 뭔지 대충은 알지만 우리가 뭐든 이 기초와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관련해서 기초 상식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저희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재개발들을
염두를 두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강의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재개발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시세는 어떻게 변동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귀한 시간 꼭 지금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민해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유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 그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간에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인데 유독 재개발만큼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고 인식을 갖고 계세요. 특히나 요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게 덜하긴 하지만 옛날 분들, 뭐 40, 50대 이상 분들 중에서도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뭐 딱 짚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수동이라든지 한남동이라든지 노량진 이런 것들만 살펴보아도 20년, 30년 가까이 걸린 지역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이 불확실성에 관한 것도 같이 염두를 해두시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뭐냐? 결국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재개발이 혹시라도 중간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꼬꾸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재개발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재건축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재건축은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빌라들이 많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빌라촌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불확실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파트 그 자체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못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촌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계속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재개발에 임하시다 보니까 난 그냥 재개발 안 할래. 재개발 투자 안 하고 그냥 난 안전한 거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잘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시냐면 재개발 투자 안 하시고 다른 이제 투자도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무주택으로 남아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타이밍이 놓쳐서 내가 입주하고 싶은 데를 입주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보통 생깁니다.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비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하고도 좀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개발 사업하고 비슷한 정비 사업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땅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출자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어찌됐건 이거하고 이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역주택조합은 뭐 원수들에게나 추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하고 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재개발에 아예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실패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만약에 뭐 서울이 됐건 경기도권이 됐건 수도권 안쪽이었다면 투자를 했어도 손실이 일어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그 타이밍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은 있었겠죠. 내가 끝까지 들고 간다 그러면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험들 때문에 아니면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옆집 뭐 김 씨나 박 씨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돈 많이 잃고 나왔다더라. 이런 카더라 소식 때문에 이 재개발에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상황이 계속 달라지고 있죠. 우리가 재개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결국에 이 집값 폭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빌라까지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특히나 서울이죠. 이제 경기권으로까지도 넘어갈 텐데
주요 상급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값 폭등, 아파트값 폭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잠시 이제 소강 상태긴 하지만 이게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게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만약에 이제 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들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들마저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뭡니까? 연식이 오래됐다는 거죠. 연식이 오래되었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조건들의 아파트들이 대부분인 건데 이 투자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가 아니라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전세 가격의 격차가 일반적인 아파트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때 전세금이 낮다라는 얘기죠. 매매가하고 격차가 심해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투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재건축, 재개발 다 똑같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적은 자본으로도 결국에는 아파트를 받는 건 똑같거든요. 재건축도 뭐 신축의 아파트를 받는 것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신축의 아파트를 받는 것인데 단지 그 방법의 차이 그리고 단계별로서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시간에 투자를 해서 적은 자본, 소규모 자본으로 큰 파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재개발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구역에 빌라를 사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아파트가 완성이 됐을 때 내 집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 집. 이건 내 집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뭐 내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 집을 하나 더 사든 아니면 남의 집을 하나 마련을 해주든 일종의 방법인 거죠. 방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자녀분들 계신 분들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항상 자녀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뭐 외아들, 외동딸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자녀가 여러 명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집 하나씩은 좀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파트는 절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매우 높고 그리고 아파트를 해줄 수 있는 역량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줄 수 있을 때 적은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적은 자본으로 아파트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재개발이다. 20, 30대 때 자녀들 이 재개발지를 투자를 시켜놔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많게는 15년 정도 걸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5, 6대는 자녀분들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자녀의 명의로 해준다고 하면 35에서 40 정도 때 됐을 때는 아파트가 그 자녀 명의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메리트라는 거죠. 특히나 결혼 정년기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도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자녀의 자녀가 탄생했을 때, 그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신축에 입주한다라는 그런 메리트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신축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이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이 입주할 수 있는 우선적인 권리를 받는 것이 바로 재개발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제가 뭐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죠. 싼 거 좋아합니다. 싼 거. 남들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일이죠.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재개발은 곧 내가 조합원이 되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 분양가로 받게 되면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적게는 75%. 아무리 비싸도 이 사람들보다는 10%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재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물건지를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 단계가 있거든요. 이 단계별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각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로 이 프리미엄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끝까지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도중 하차하더라도 이런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좀 고리타분하잖아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비 기반 시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뭐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골목이 많은 거죠. 골목이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 노후 불량 건축물, 그러니까 좀 오래된 집들이라든지 아니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집들 있죠. 이런 집들이 많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그 정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거 정비형이라고도 하고요. 주택 정비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랫땅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정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간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도가 지금 크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 지도 안에 그 파란색 구역과 분홍색 구역 그리고 노란색 구역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파란색 구역은 어디냐면요. 준공업 지역입니다. 여기가 영등포 일대인데요. 제가 하나 이제 그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 영등포 일대 준공업 지역 그리고 상업 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도시정비형 사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구역을 정비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 그럼 여기 노란색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주거정비형이 되겠죠. 주택정비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각자의 지역마다 받을 수 있는 용적률 특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을 수 있는 뭐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뭐 파란색 지역이 좋네, 뭐 노란색 지역이 좋네 이런 것들을 따질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사업성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동의율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그 재개발 1원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비 기반 시설, 이런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여기 이제 공동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가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상하수도 깔려 있고 통신 깔려 있고 전기 깔려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에 올라와 있던 것들이 다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차장. 그러니까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주차 시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차장들이 마련되어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고 얘는 뭔가요? 국어입니다. 국어. 도랑이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시설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 나눠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다시 건축하느냐 다시 개발하느냐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재건축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행위다.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개발은 빌라촌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있는 거를 아파트로 짓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그 한남뉴타운 있죠. 한남뉴타운 안에서도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까지 포함한 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의 종류는 좀 굵직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에 덧대서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인데 이제 공공이 무조건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재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밑단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토지까지 다 얻어가지고 승낙을 구해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게 있고요. 이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면적에서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게 두 가지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이 모아타운 재개발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재개발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정식 명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모아가지고 타운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개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부가현 뉴타운입니다. 부가현 뉴타운. 여기가 1-2 구역으로 완성된 곳이고요. 얘가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여기 사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신촌푸르지오입니다. 신촌푸르지오라는 아파트인데 자료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상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찍은 그 10년 전과 10년 후의 사진입니다. 얘는 현 시점이고요. 얘가 아마 2012년 거를 제가 가져온 걸 겁니다. 지금 1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라였던 곳이, 그러니까 이 구도가 지금 똑같은 겁니다. 얘랑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빌라촌의 좁은 골목이 있던 곳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변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신촌푸르지오 아파트 대단지, 거의 1000세대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게 결국에 재개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곧 아마 이번 주죠. 3월 말에 입주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입니다. 여기가 4구역이거든요. 장위 4구역인데 얘도 2012년도 기준일 겁니다. 옛날하고 똑같은 지점에서 찍은 거예요. 완전 천지개벽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의 빌라촌들은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짓는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뀐다. 이게 재개발의 핵심입니다. 원래 있던 도로와 원래 있던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건물들로 완성이 되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지금은 사진상으로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 살던 분이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다시 가보면은 우와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재개발의 개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여기 동그라미, 검정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이 검정 동그라미 기준이 그 일반 원래 거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들어갔을 때 조합원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네모난 거 이제 보이시나요? 기존에 5층짜리 건물이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나중에 뭐 10층짜리 건물, 17층짜리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면 기존의 원주민들과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조합원이잖아요. 조합원들은 로얄층, 로얄동을 우선 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사업을 하는 행위체거든요. 행위 주체인데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을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도 주고요. 이 아파트에서 평수라든지 층수라든지 아니면 뭐 정남향이라든지 뭐 안 되면 남동향이라든지 남서향이라든지 가장 좋은 층과 동에 주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뭐냐? 일반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그냥 아래층, 저층 이런 쪽에 주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면 아직 완성된 단지는 아닙니다. 상봉 13구역 최근에 제가 다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이걸 나누자면 여기가 이제 망우역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복합역사가 지어져서 GTX-B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망우역을 간다 그랬을 때 주동과 별동을 나눈다 그러면 어디가 주동이고 어디가 별동일까요? 라고 하면 여기가 주동입니다. 여기가 별동이고요. 왜냐하면 더 머니까요. 역하고 더 머니까인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층수가 여기는 20층대인데 여기는 30층대예요. 이 말인즉슨 더 높은 데가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평수 같은 경우에도 넓은 평수가 주동에 더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조합원들은 다 어디를 가느냐? 이 주동의 로얄동 로얄층을 간다라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부분 84, 74, 59 타입이라고 하는 30평대부터 20평형대까지가 여기에 자리 잡혀져 있는 거고요. 여기가 20평형대, 뭐 10평형대, 30평형대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곳들에 이제 일반 분양이나 임대 분양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은
메인은 재개발을 투자한 사람이나 아니면 재개발 원래 이제 거기 살고 계셨던 분들을 우대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면 재개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개발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재개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심을 잘 안 가지시는 것도 있겠지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서 10년마다 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거를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해요. 이게 진짜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놓으면 여기는 해야 될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지정을 해놓는다라는 거죠. 이런 정비 예정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놓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건 결국엔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까지 지정하는 거, 진짜 재개발을 할 곳을 지정을 하는 그 단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아니면 조합 설립. 이거 왜 두 개 같이 써놨냐면 요즘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신속으로 통합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원래는 제가 조합을 항상 회사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준비하는데 그 회사를 만드는 걸 준비하는 그런 구성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따로 만들지 않고 조합을 바로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도 시간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게 2023년 7월부터인가 아마 정리가 됐을 겁니다. 시공사 선정의 시기가 조합 설립 이후로 바뀌었어요. 지금 통합된 겁니다.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조합원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이 시공사가 뭐냐? 건설사입니다. 건설사.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거는 어디에 재개발할 것인가를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하는 거는 회사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사 선정하는 거는 건설사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건데 뭐 일군 건설사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통 이제 그 입찰 경쟁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쟁 입찰을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싸운다라 그러면은 뭐 공사비를 얼마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진짜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사실 원래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확인을 하는 건 이 조합 설립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가 이제 기본 계획에서 여기를 정비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 빨간 테두리 안에서 이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이 있을 때 너네 재개발해야 되겠다. 너네 해. 그러면은 여기는 D구역 재개발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도 하겠다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A구역 재개발이 되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뭐 각 구역별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고 뭐 여기는 뭐 더 빨라가지고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니 마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이 건축 심의나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건축 심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지을 것이냐,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이냐를 따져 묻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세대수나 아니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해 놓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계를 해야 짓는 거잖아요. 그 설계를 미리 이제 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설계가 이 구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영향을 어디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 그 영향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교육 영향 평가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영향 평가도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역별로 또 이제 평가를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곳이 있고 해야 되는 곳들이 있는데 뭐 재해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곳이 있다 뭐 이러면은 다 건축 심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단계에 접어들면 진짜 본격적으로 여기는 사업을 하는 곳이구나 해가지고 프리미엄이 확 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걸 토대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사이에 우리가 제일 바라는 조합원 분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만큼을 짓겠다라는 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조합원들한테 이제 분양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어디에 신청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 84 타입을 받든 뭐 59 타입을 받든 뭐 아니면 뭐 100 타입을 받든 뭐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우선순위 매겨서 그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아 이렇게 조합원 분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분은 어떻게 나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처분하는 걸 정리를 해주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진짜 내보내는 거예요. 재개발 구역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철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이게 관리처분 인가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의 사이에 조합원 분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75%에서 90% 정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조합원 분양,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시죠라고 설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당근과 채찍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당근은 뭡니까?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을 주신 거잖아요. 그 땅과 건축물을 다 온전하게 주고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했으니까 그 준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야 되겠죠. 이 특혜가 바로 일반 분양가 대비 75%에서 90% 정도 되는 수준의 가격에 맞춰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전자산가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는 땅에 이 허름한 집을 샀다고 쳐요. 그러면 이 집을 내가 매매한 금액이 뭐 4억인데 이 종전자산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받는데요. 이게 매매가가 4억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전자산가액은 뭐 이 사람들이 막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얘는 한 3억 정도겠네요. 라고 하면 이 자산가액은 3억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4억이 그럼 나 1억 손해본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자산가액 평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시행 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입니다. 나는 84 타입을 받는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10억이라는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아까 3억이라는 가치평가를 받게 되면 분담금은 7억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7억을 내가 더 내야 되는 건데요. 이 분담금을 나 7억 없는데 나 그럼 재개발 투자 못 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분담금은 원칙적으로 언제 내느냐? 입주 시에. 그러니까 입주하고 할 때 이제 맞춰가지고 분담금을 정리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7억이 감당이 안 되시는 상황이라면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떤 내용이 있나요? 내가 못 들어가면 그냥 이제 전세를 내주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이 분담금을 해결하셔라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 때문에 재개발 투자 포기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근데 이 비례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꽤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세미나 오시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비례율이라는 거는 사업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척도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따지는데 이걸 항상 100% 기준으로 맞춰놔요.
100% 기준으로 맞춰놓는데 나중에 사업이 지지분이라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게 계속 떨어져서 뭐 90%, 80%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는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죠. 분담금이 더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사업성이 좋아서 110%, 120%까지 된다 그러면은 내 가치에서 10%, 20%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10%면 3억 3천이고요. 120%면 3억 6천인데 이걸 마냥 비례율이 높다고 해서 좋아하실 거는 아닌 게 이거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여기에 대한 세금 같은 게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나중에 더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비 용역 업체나 이런 곳들에서도 비례율을 100%에 가장 가깝게 맞추는 게 일반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다. 한 100에서 110%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 분양 수입과 총 사업 비용 이제 빼고 그 밑에 이제 종전 자산 평가액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비례율이 나오는데 이게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높으면은 사업성이 좋고 낮으면은 사업성이 나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양 세대 수가 1000세대인 곳이 분양가 합이 5천억이었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러면 이게 그 수입입니다. 수입. 그러니까 조합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이 수입이고 지출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 지출이 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사업 그 조합에서 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 운영비, 뭐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이 있겠고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 지을 때 뭐 하죠? 공사비를 더한 금액에서 이걸 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집들을 다 합쳤을 때 얼마냐 이런 거를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100% 이상이면 사업성이 좋은 곳, 떨어지면 안 좋은 곳.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평당 공사비를 장난을 치면 비례율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들에 농간에 휘말리지 마시고 만약에 정 애매하다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상담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 가치의 분담금을 더하면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결국에는 포인트가 뭐냐? 신축 아파트를 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하시면은 일반적인 것보다 더 싸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 준공하게 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 완성되는 시기가 30에서 36개월 정도. 그러니까 3년 내외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되면은 내 소유권으로 이전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 그 조합은 없어져야 되겠죠. 없애는 것까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재개발은 최근까지 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인즉슨 이게 뭐냐면 시나 구청에서 야 너네 오래됐으니까 재개발해 해가지고 해라의 성격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원래 살고 계셨던 분들은 난 좀 낙후되긴 했어도 여기 살기 좋은데 왜 내 집을 건드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둥지 내몰림 현상,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쫓겨나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심화가 됐던 게 포인트였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상향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텀업 방식이라 그래서 해라에서 하자로 바뀌었습니다. 하자. 재개발하자. 근데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반대 비율이 예전만큼보다는 좀 이제 덜해졌다. 왜? 집값이 올라왔으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 하더라도 빌라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던 것들이 확 비교가 될 만큼 지금 뛰었는데 그럼 우리도 아파트 만들면 저 정도 가격 받을 수 있으니까 하자의 주의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그럼 얘네가 이제 밑에서부터 받았으니까 얘네 이제 검토해가지고 신속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지금의 재개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속통합 계획인데요. 원래 5년 걸리던 걸 2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 10년에서 15년 걸렸다 치면은 한 7년에서 12년 정도가 되는 거죠. 한 3년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계획상에서의 그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건 모아타운인데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는 신속통합기획보다 좀 더 빠릅니다. 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합해서 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라지게 된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재개발보다는 3에서 5년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범 사업지가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들어가고 나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2주 정리하고 그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미 착공된 것도 있겠죠. 그 정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 모아타운도 하나의 재개발 사업으로 딱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례가 있잖아요. 그 사례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원래는 예전에 3에서 5년 정도면 된다라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로 나왔던 게 5에서 7년인데 저는 7에서 10년 정도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7에서 10년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갓난 아기를 낳았을 때 얘가 초등학생 들어갈 때쯤이면 아파트가 하나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로 그러면 언제 얼만큼 오르냐 이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사실 재개발도 상급지부터 하급지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가 되겠죠. 하급지 어디입니까? 뭐 금관구, 중랑, 뭐 노도강 뭐 이런 데가 될 텐데 각 시기별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색깔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놨거든요. 이 색깔별로 보통 올라가는 프리미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차, 2차, 3차, 4차 피 이렇게 다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조합이 설립이 될 겁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한번 이때부터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희 롯데 들어온답니다. 뭐 GS 들어온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군건설사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또 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났을 때 여기서 또 한번 튀고 조합원 분양받아서 내가 5구를 받았든 8사를 받았든 하면 분담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이 분담금을 환급금을 받습니다. 아니면 분담을 이 정도 합니다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 또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여기는 이제 돈을 묵혀놓고 철거하는 시점부터 착공하는 그 시기 그리고 착공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 시기 동안에는 큰 이슈가 없지 않은 이상 공사만 잘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투자를 해놓고 아파트를 그냥 기다리는 시기 이 시기를 기다릴 수 있다라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때 마지막에 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주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손바뀜이 있긴 한데 이 시기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계별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구나라는 거는 각 지역별로 다르니까 또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개인 상담이라든지 세미나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재개발은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재개발에 눈을 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재개발의 모든 것을 들은 느낌입니다. 네, 특히나 와닿았던 부분이 이제 재개발의 전후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확 와닿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뭐 투자만 한다면 새 집도 없고 수익도 없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또 재개발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등 또 시간이 절차가 줄어들어서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또 조심하셔야 되고 신중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덕동 인근에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주제가 두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주제 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424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팀장님께서 이제 방송 때 중랑구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기에 여쭤봅니다. 중화동의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로 선정된 곳을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팀장님은 이 지역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업성이나 동의율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뭐 재개발 백화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쪽 투자하시는 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일단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지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도강이라고 이제 학급지로 분류를 하는 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그 노도강보다 못한 곳이 중랑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이 서울 안쪽에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냐? 그 업무지구하고 얼마나 가깝냐를 보통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노도강은 지금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하고 가깝기 때문에 옛날에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신속통합기획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신속통합기획 그 중랑구에서 총 5개 권역에서 하고 있는데 중화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화동은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중화역, 7호선 중화역이거든요. 제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도 여기를 투자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SK 리버센 그 롯데캐슬하고 SK하고 같이 이제 짓는 그 아파트가 곧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일단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신속통합기획 여기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랑 같이 선정이 됐냐면 동호암이랑 같이 선정이 됐다는 거죠. 동호암 3구역. 근데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뭐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지정이 됩니까? 노후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압도적인 동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여기 사업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를 기본적으로 따져 보실 수가 있는 게 뭐냐? 이미 아랫단에 여기는 완성이 됐잖아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얘가 얼마인지도 나왔습니다. 뭐 12, 13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국평이. 그러면 얘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얼마인지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되겠구나 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성이 충족이 된 거고 노후도가 안 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의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역세권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눈이 트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근데 여기 투자 금액이 제가 예전에 투자하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국엔 못했는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만 여기 투자금이 지금 1억대일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랑구 일대에서 뭐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만 기본적으로 다 투자금이 1억 원대입니다. 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고 받은 그 모아타운 시범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쪽도 1억대고 이쪽도 1억대고 이쪽도 1억대니까 그 중화동 신속통합기획만 보지 마시고 그 중랑구 안에서 좀 더 속도가 빠른 데를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만약에 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세미나를 참석을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중랑구 내에서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곳을 찾아보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비교해 보신 다음에 또 궁금하신 부분은 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롯데캐슬 프레지던트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특히나 자녀분들한테 증여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세미나 오셔가지고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궁금하신 것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원래는 저희가 돈을 받고 하는 상담입니다. 근데 무료 세미나 진행하면서 같이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